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국시대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따로 필기를 안 한 이유는요. 내용이 너무 소략해서 선생님이 사진으로 띄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의 생활은요. 크게 입는 거, 식, 먹는 거, 그리고 자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크게 귀족과 평민들의,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처럼 좀 돈이 많고 지배자 계급에 있는 친구들의 의식주와 또 평민 계층의 의식주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족과 왕족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을 입었을까요?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는 아주 미끌미끌한 재질의 비단을 주로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색깔을 입으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했었던 것 같고요. 평민들은 주로 삼배를 입고 다녔는데요. 여기서 삼배에서 삼이 여러분 대마 아시죠? 그 대마의 줄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섬유로 뽑아가지고 만든 옷을 삼이라고 합니다. 삼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를 삼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있는 옷을 삼배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배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요. 향균성, 통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대마의 껍질, 뿌리 부분에서 만든 섬유로 만드는 옷이기 때문에 되게 거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귀족의 비단보다는 조금 불편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식생활 같은 경우는요. 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얀 쌀밥을 주식으로 먹고 때에 따라서 해산물이나 과일 또 그리고 가축을 잡아서 단백질을 보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평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잡곡들을 주식으로 먹고 만약 식량이 여의치 않으면 나무의 껍질이나 도토리 같은 것들로 이제 식생활을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생활을 보면요.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벽돌이나 기와로 만든 집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요.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가집에서 주로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의식주를 나눠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국가별로 주변 나라와 어떻게 교류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덤은요. 초기와 후기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초반 백제와 고구려가 같은 양식의 무덤을 좀 공유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매장자가 이렇게 죽어서 관에 있고 나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사후 세계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무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왕족이나 귀족들 같은 경우는요. 사후의 세계에서도 자신의 직급이나 자신의 권위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이걸 껴묻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껴묻거리를 넣어준 다음에 이 위에 돌들을 쌓습니다. 돌들을 쌓아서 이 돌들을 계단식으로 나와 있는 무덤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마치 계단의 모양을 지녔다라고 해서 이 무덤 양식을 뭐라 그러냐면요. 돌무지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돌무지 무덤은요. 처음에는 고구려에서 조금 많이 만들어졌던 무덤인데요. 나중에는 계단식으로 쌓아 올리는 무덤의 양식을 이제 백제가 영향을 받아서 백제가 처음으로 건국된 지역이 롯데월드 인근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몽촌토성이라고 처음에 이제 백제가 건국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뒤편에 석촌동 쪽에 이런 돌무지 무덤으로 만든 게 백제에서 만들어지고 고구려에서도 만들어졌다. 그러면 도대체 백제와 고구려는 무덤 양식이 초기에 왜 비슷한가 알아봐야겠죠. 백제는요. 롯데월드 인근 주변에 한강 주변이어서 아무래도 흙이 쓰기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국을 했었던 성 이름도 몽촌토성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덤을 만들 때는 이렇게 돌을 썼느냐? 고구려의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옛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기록에 따르면 백제를 만들었던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연관이 있었나요?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가 돌무지 무덤 양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백제의 건국 세력을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가 같은 부여계부터 시작해서 고구려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고구려 유민들이 백제를 세웠다는 것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 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분이라는 뜻은요. 삼국시대 고대 시절에 만들었던 무덤을 고분이라고 부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사례 첫 번째 백제 같은 경우는요. 백제는 롯데월드 주변 뒤쪽에 석촌동 고분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돌무지 무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의 하나로 장군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와 고구려는 초기에 무덤 양식이 굉장히 유사했고요. 자, 그럼 신라 같은 경우는요. 백제 고구려와는 다르게 좀 특색 있는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똑같이 매장자가 죽고 나면요. 관에다가 넣고 역시나 사후세계에서 이 매장자가 자신의 직급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껴묵거리들을 나무방을 만들어줘서 여기 안에다 껴묵거리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압도적인 돌멩이들을 막 위에 올려서요 무덤을 만들고요, 그 위에 또 막대한 양의 흙을 둘러싸서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데요, 이 무덤 양식의 이름이 돌무지 무덤처럼 돌을 아주 쌓아가지고 만든 무덤이지만 여기 나무 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무덤을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이 무덤에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첫째,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요, 선생님이 지금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거든요. 경주에 가면 이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되어 있는 뭐 호우총이라든가 황남 대총, 그리고 이 황남 대총의 크기 때문인지 그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빵도 황남빵이라는 빵이 있지 않습니까?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은 일단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없으니까 여러분 도구를 할 수 있을까요? 도구를 할 수가 없어요. 돌굴이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 굉장히 막대한 양의 흙과 돌을 퍼서 이 무덤을 도굴 한다는 건 엄청난 시간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범죄 행위를 저질러야 되는 도굴에는 적합하지 않은 무덤이죠. 그래서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참 도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세 번째, 돌무지 덧널 무덤은요, 무덤의 축조 방식 때문인지 벽화가 출토되지 않습니다. 벽화가 있지 않다. 이런 돌무지 덧널 무덤 중에서 여러분 교과서나 중학교 수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무덤이요, 가장 유명한 무덤이 천마총이라는 무덤이 나옵니다. 이 천마총에서 나오게 된 여러 가지 부장품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천마도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천마도의 모습을 선생님이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선생님 벽화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천마도라는 그림이 있는 거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천마도는요, 벽화가 아니라 말 안장 양쪽에 양옆에 늘어뜨리는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가 담긴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마도를 마치 벽화가 나오는 무덤의 양식인 것처럼 속이는 그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 백제고구려 신라의 여러 가지 고분,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고대에 만들어진 무덤 양식을 공부하실 때는 이 천마도가 벽화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돌무지 덧널 무덤은 입구가 없고 도굴이 되기 쉽지 않고 벽화가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백제 고구려 신라까지 초기의 무덤 양식은요, 굉장히 큰 크기에 많은 노동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덤 양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나중에 후기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노동력을 굳이 무덤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삼국통이라는 여러 가지 전투나 치열해진 경쟁에 쓰일 때가 많아지게 되면서 무덤은 조금 간략해지는, 소략해지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럼 후기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기 때 이제 백제고구려 신라 모두 다 공통적으로 쓰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요, 일단 입구가 이렇게 무덤이 있고요, 매장되어 있는 방 앞에 앞방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고, 그리고 매장자가 묻혀져 있는, 죽은 왕이나 귀족들이 묻혀져 있는 널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무덤이고요, 이렇게 돌로 입구랑 방들을 만든 다음에 흙으로 무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무덤 양식이요, 굴이 있다고 해서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굴식 돌방 무덤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굴식 돌방 무덤의 첫째, 돌무지 덧널 무덤과 달리 굴식 돌방 무덤은 보이시겠지만 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구가 존재합니다. 입구가 있다는 건 뭐가 되기 쉽죠? 그렇죠, 바로 도굴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돌로 방을 만들다 보니까 벽면들이 돌로 돼 있죠. 그 위에 뭘 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벽화 같은 것들이 나오기가 쉬워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에서 벽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벽화를 통해서 당시 시대 생활 모습이라든가 당시 종교적인 모습, 그리고 대표적으로 고구려에서 많이 나오는 벽화 중에 하나가 도교에서 믿는 4가지 방위의 신, 동서남북의 신들, 바로 사신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굴식 돌방 무덤에서 무덤의 천장을 디자인할 때 쓰이는 기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천장 구조가 높아지면서 천장의 무덤이 원래는 큰 네모였다가 그 위에 층이 높아지면서 작은 네모, 그리고 그 위에 또 작은 네모, 이런 식으로 층을 높여가면서 네모를 줄이는 걸 이걸 모줄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의 천장에서는 이렇게 네모를 점점 줄이는 모줄인 기법이 사용됐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굴식 돌방 무덤은 이제 만들기가 이전보다도 쉽고 좀 표준적인 것으로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 모두 다 사랑받으면서 쓰였는데요, 각각 백제와 신라에서 이 굴식 돌방 무덤 말고 다른 양식의 무덤도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첫 번째, 백제에서는 이 굴식 돌방 무덤이 원래는 이제 도굴이 굉장히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백제에서 유일하게 도굴이 되지 않으면서도 당시 매장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무덤이 발굴이 되는데요, 이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아주 운이 좋게 주변에 있었던 백제, 이미 도굴된 백제 무덤들의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이 무령왕릉이 발견이 됐어요. 입구가 아예 이 무덤이 자체가 지하에 파묻혀 있어서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요. 이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무령왕릉은 굴식 돌방무덤 양식으로 만들었지만 벽돌을 사용한 점이 특징이에요. 벽돌. 이런 벽돌로 무덤을 만드는 양식은요, 당시 중국의 남조에 있었던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무령왕이 매장돼 있었던 그 관 있죠. 그 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금송이라고 하는 나무를 쓴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무령왕릉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굴식 돌방무덤과는 다르게 중국 남조 양나라의 벽돌식 기법을 사용했고, 또 일본의 금송 같은 것들, 다양한 나라들의 여러 부장품들이 나오면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 이 무령왕릉을 통해서 당시 동아시아와 백제의 교류, 이 백제가 당시 동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과 교류했다는 점을 무령왕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김유신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유신묘. 이 김유신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한 봉분의 형태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 봉분이 흘러내리지 않게 아래에 호석이라는 것을 깔아요. 이 호석에 총 12가지의 신, 12가지의 신이 뭐죠? 바로 12지신을 호석으로 쌓아서 올린 무덤이 신라시대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 시대에 만들었던 무덤, 바로 고분에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가 이런 식의 무덤이 쓰였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삼국의 대외 교류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교역을 할 때 초원의 북방 쪽에 있는 초원길과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배운 사막길,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서남해안 해안길을 이용한 이제 바닷길 같은 경우를 통해서 중국이나 서역인들과, 서역이라는 것은 코 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있으신 분들, 그분들과 좀 교역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외 교류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이거를 또 중국과 서역, 또 일본 이렇게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제 같은 경우는요, 활발한 해상 교류를 통해서 주변국들과 교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동진, 그리고 중국 남북조 중에 남조, 그리고 백제와 아주 친근했었던 나라 어디죠? 바로 외나라와 해상 교류를 통해서 교류한 것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고구려는요, 이제 서역 같은 경우에는 북방의 초원길을 이용해서 좀 교류를 했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북방에 있었던 초원길을 이용해서 북방의 이제 유목민족들과 교류한 모습이 보이고요. 바닷길을 통해서는 중국의 남북조와 활발히 교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족과 그리고 중국의 남북조와 활발하게 교류했다. 그러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유목민족이나 저 멀리 있는 나라들과 교역을 했다는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고구려의 무덤 중에 각조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이 각조총의 벽화에 코가 큰, 일반적인 우리 한반도인 고구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코 크고 눈이 부리부리한 서역인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서역인들의 모습을 보고 당시 고구려인들이 서역과 활발하게 교역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라는 지역에 남겨져 있는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의 그림을 보면요, 당시 고구려 사신의 모습을 한 인물들이 벽화 속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교역을 알 수 있는 각저총이나 각저총 속에 저기 중동 코가 큰 서역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점, 아프리카 궁전 벽화에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나온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신라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이나 서역 사람들과 교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가 서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교역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증거 자료가 몇 가지 있어요, 유물들이. 대표적으로 경주에서 출토된 대림로 보검이라는 것이 출토가 되는데요. 신라 경주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신라의 환두대도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 검 양식과는 확연히 다른 당시 서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스타일의 보검 형태가 바로 경주에서 나온 것이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신라도 서역 사람들이랑 아주 폭넓게 교역을 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국, 또 여기 일본, 중국 서역 말고도요, 일본과도 교역이 참 많았는데요. 이때는 삼국뿐만 아니라 여기에 적혀진 가야까지도 일본과 교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일본과 어떤 교역을 했는지 백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제는요, 일본과 가장 친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불교, 그리고 유학, 한자, 그리고 천문학, 그리고 건축,
과 관련된 어마무시한 정도의 이제 방대한 범위의 교육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교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본에 이런 백제 불교 유학 한자를 전달해주고 천문학이나 건축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 또 영향을 미치는데, 얘네들은 이제 미술이나 그리고 조선술, 술과 같은 것들을 일본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아시죠? 가야 같은 경우에는 뭐가 굉장히 출토가 많이 됐죠? 철기가 많이 출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철기 문화와 그리고 토기를 영향을 많이 줘요. 이때 가야가 일본에 영향을 줬던 토기를 세끼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이런 식의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일본에 전달을 쭉 해줘서요, 일본에는 이런 삼국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그리고 가야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는 아스카 문화라는 것이 아주 융성하게 발전을 했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문화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먼저 가볼게요. 백제는 먼저 이제 불교와 도교, 유교, 과학 이렇게 나눠봤는데, 당시는 이제 불교 시대였기 때문에 불교적인 유물, 문화재가 아주 많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미륵사지 석탑이 중요해요. 미륵사지 석탑, 당시 백제 무왕이 만들었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 석탑인데,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미륵사지 석탑의 한 절반 정도가 부서져 내려져 있어서 일제강점기 때는 시멘트로 막 고치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다 해체해서 원상복구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미륵사지 석탑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데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석탑들 중에서 가장 큰 석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석탑은 원래 목탑을 만드는 방식으로 축조된 석탑이에요. 목재로 만드는 탑을 만드는 방식으로 석탑을 지은 것이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륵사지 석탑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백제의 미소라고도 알려진 마애열의 삼존상입니다. 마애열의 삼존상. 이 마애열의 삼존상, 사진으로 백제의 미소라고 불려진 아주 온화한 미소가 됐는데요. 선생님이 해석을 해드리자면, 마애 같은 경우는 자연 안박에 물체 형상을 조각하는 방식을 이제 마애라고 합니다.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거는요, 부처를 부르는 10가지 칭호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열애도 있어서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애, 자연에 있는 암벽에다가 조각을 한 부처. 삼조는 뭐냐? 삼조는 부처님을 그릴 때 가운데에 주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에 이제 부부처님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부처, 부부처들이 이제 3명이 나열되어 있는 방식을 삼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자면 마애, 자연상에 있는 암벽에다가 조각을 한 열애, 부처님이 삼존, 3명이 계신 상이다 라고 하는 점 알아두면 좋겠고요. 이 마애열의 삼존상을 딱 봤었을 때 온화하게 퍼지는 그 백제의 미소를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백제 시험 문제 보실 때 이거 불교의 유적이었다 라고, 유물이었다 라고 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선생님이 네모칸을 만들어 놨죠. 이건 백제의 유물 중에 불교의 문화재라고도 하기도 애매하고 도교 문화재라고도 하기도 애매한 문화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백제하면 대표적인 문화재인 금동대향로입니다. 금동대향로는 아래쪽에 용이 연꽃을 물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연꽃이 또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거든요. 그리고 또 절토에서 발견되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절에서 쓰였던 것 같으니까 불교의 유물 같은데, 이게 향로의 위쪽 부분은요, 또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또 조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맨 위쪽에는 도교에서 말하는 사방의 신주, 사신 중에 하나인 봉황을 그려놓아서 도교적인 색채와 불교적인 색채가 함께 들어가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여러분, 스님들이 절에서 촛대를 쓰는데, 촛대 아래에는 부처님이 촛대를 아래쪽으로 들고 있는데 위쪽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있는 촛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교와 도교적인 색채를 같이 갖추고 있는 게 금동대향로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고구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요, 이름이 참 길어요. 불교 유적이, 유물이 금동, 연가, 칠연명, 열애, 입사. 이름도 정말 길죠. 근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금동, 연가, 칠연명, 열애, 입상의 사진이 옆쪽으로 떴었을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금과 동을 함께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동, 연가, 칠연명 중에 앞쪽에 있는 금동은요, 재질, 이 문화재의 재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셔츠 중에 린넨 셔츠와 면 셔츠가 따로 있듯이 이 열애 입상을 만들었을 때 쓰였었던 소재가 금과 동, 금동이 같이 쓰였다. 구리랑 같이 쓰였다. 그리고 연가 칠연명
금동령은요, 이 금동령과 칠년명 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불상 뒷변에 부처님의 후광을 표시해주는 부분을 광배라고 하는데, 그 광배 뒤편에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만들어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써져 있던 연도가 연가 7년이라고 하는 게 적혀져 있었어요. 이 연가라는 단어는요, 고구려 안원왕이라고 할 때 쓰이던 연호예요. 그래서 고구려 언제쯤 쓰여지는지가 적혀져 있는 금동을 사용하고 연가 7년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7년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열애, 방금 얘기했죠? 바로 부처님을 부르는 10가지 칭호 중에 하나다. 부처님이 설입, 서 있는 상이다. 그럼 다시 해석하면 금동으로 만들었는데 뒤에다가 연가 7년이라고 쓴 부처님의 서 있는 상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뒤쪽에 글씨가 적혀 있다거나 금동으로 만든 부처님의 입상을 보시면 고구려의 불교 문화재였지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불교 유적이 참 많은데 첫 번째 분황사 모전석탑이 있습니다.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요, 분황사라고 하는 절에서 발견된 석탑인데요, 분명 돌로 만든 석탑인데 이 선생님 옆에 보시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마치 벽돌을 사용해서 만든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방했다. 이게 벽돌전자거든요. 그래서 벽돌로 만든 것처럼 모방한 돌로 만든 분황사 모전석탑이라는 것이 그것이 특징입니다. 아까 미르사지 석탑이 목탑 양식으로 만든 석탑인 것처럼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 벽돌로 만드는 것처럼 만든 석탑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황룡사가 있겠습니다. 황룡사, 대표적인 불교 문화 유적지고요. 황룡사지라고도 불리는데, 이 황룡사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호국불교라고 합니다. 호국불교 문화재로서 황룡사가 만들어졌고, 나중에 선덕여왕 때는 이 황룡사 안에다가 구축 목탑, 황룡사 구축 목탑 들어보셨죠? 굉장한 크기의 목탑을 설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는 한 80m, 작게는 한 66m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만약 80m였다면 현대식 빌딩 20층의 높이고요. 만약 66m였으면 롯데월드 때 가면 자이로드롭 있으시죠? 그게 66m, 70m 정도 돼요. 이런 걸 봤었을 때 당시 이 신라가 황룡사에 들인 수고와 노력, 그리고 또 선덕여왕 때는 황룡사 구축목탑까지 만든 노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도교와 유교, 과학 같은 것들을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제에서는요, 도교의 문화재로 산수무늬 벽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산수무늬 벽돌에서는요, 도교에서 말하는 방위신 중에 하나인 봉황이나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서 도교적인 색채를 띠는 문화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역시 도교적인 색채의 문화재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강서대묘라고 하는 고구려의 무덤에 여기에 도교의 사방이신,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사신도가 대표적인 고구려의 도교적 문화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도교에서는요, 각 방이 동서남북마다 4개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북현무, 좌총룡, 우백호, 남주작 해가지고 4가지의 사신을 이제 강서대묘라는 곳에 그려놓았던 점이 확인이 됐고요. 이런 사신 같은 경우는 방위도 상징하지만 계절도 상징해서 도교적 색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런 문화재가 있고요. 다음 신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이제 첫 번째로 유교와 관련된 문화재로는 임신서기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신서기석. 신라시대 청년 둘이요, 우리 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앞으로 충성이나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을 할 거야 라고 맹세하는 것을 비석에 새긴 것인데, 이때가 임신년이라 그래가지고 임신서기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시 유학적인 것을 보여주는 문화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과학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 형체를 유지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진 바로 첨성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제, 고구려,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삼국의 문화와 교류, 그리고 이전에는 생활, 신분별로 달랐었던 의식주, 생활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자질자질하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주 공부를 하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특히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글자를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각각의 문화재가 가진 특징들, 모양들을 눈으로 또 머리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서 역사에 100점을 맞고 싶다, 90 몇 점이 아니라 정말 완점을 맞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삼국의 문화 부분에서 좀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아주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빼놓지 마시고 같이 공부를 하셔서 꼭 100점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삼국의 문화에서는요, 삼국이 주변국들과 교력, 그리고 또 서역까지 교역을 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증거 문화재들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요. 꼭 그거 교과서에 있는 거 한 번씩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퀴즈 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는요. 자, 고구려가 서역과 교역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 문화재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삼국의 문화와 대외교류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의 수나라와 당나라의 전쟁, 수당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또 봐.